세계명작 단편소설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오디오북으로 만납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오디오북 더 립. 워싱턴 광장 서쪽 좁은 지역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길들이 이리저리 뻗어 있다. 골목길들은 그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놓았다. 그 조각들의 사람들은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그 플레이스의 모양은 기묘했다. 모퉁이나 구부러진 모양이 많고 하나의 길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생김새가 복잡했다. 전에 어떤 화가는 이 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등 물건값을 받으러 온 사람을 따돌리는데 이 거리처럼 안성맞춤인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이 길에 들어서면 돈은 한 푼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 이 낡고 이상한 모습의 그리니즈 마을에는 온갖 종류의 예술가들이 찾아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마을의 집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 18세기식 밭고, 네덜란드식 지붕 및 다락방 따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세가 무척 쌌다. 예술가인 그들은 6번가에서 양철로 만든 간단한 난로 따위를 두세 개 사서 이 마을로 찾아온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일종의 예술인 마을이 만들어졌다. 수우와 존지는 볼품없는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실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샐러드와 의상에 대한 취미가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모두 예술가였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 두 사람의 공동 아틀리에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흔히 폐렴이라고 부르는 불청객이 이 마을을 휩쓸고 다녔다. 이 냉혹한 손님은 얼음 같은 손으로 온 마을을 휩쓸어 버렸다. 빈민가를 대담하게 걸어다니며 엄청난 희생자를 한꺼번에 쓰러뜨렸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불청객은 조용히 비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골목길 안에까지 침범해왔다. 폐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도를 갖춘 늙은 신사다운 품위를 갖춘 존재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자라난 연약한 여성은 특히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 늙은이는 피투성이 주먹을 휘두르고 거친 숨을 내쉬며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그 늙은이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다른 적당한 상대를 찾아야 했다. 그런데도 병마는 존지를 습격했다. 존지는 페인트를 칠한 낡은 쇠침대에 누워 거의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네덜란드식의 조그마한 유리창 밖으로 이웃집 벽돌 벽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동네 여기저기 왕진을 다니느라 늘 바쁘기만 한 의사가 흰털이 섞인 굵은 눈썹을 움직여 수우에게 신호를 했다. 복도로 좀 나와보라는 뜻이었다. 살아날 가능성은 글쎄 열에 하나 정도랄까. 의사는 체온계를 흔들어 눈금을 내리면서 말했다. 우선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나을 가능성도 생기지. 그런데 환자 마음이 장의사를 부르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아가씨는 자기가 낫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단념하고 있어요. 이 아가씨 마음을 확 잡아 끌 만한 것이
뭐 없을까? 존지는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꼭 그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수우가 대답했다. 그림이라고? 그따위 건 아무 소용없어. 에휴, 뭔가 이 아가씨가 푹 빠져서 그걸 위해 곰곰이 생각할 만한 그런 건 말이야. 이를테면 혹시 뭐 마음에 드는 남자라든가. 나 남자요? 수우는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선생님.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 꼭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길 리 없지. 일단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을 써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예요. 환자가 자기 장례식 행렬에 차가 몇 대나 따라올지 그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치료의 효과는 절반도 낼 수 없어요. 이를테면 올겨울 외투는 어떤 소매가 유행하느냐랄지 환자가 그런 질문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열에 하나가 아니라 다섯에 하나쯤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수우는 화실로 들어가서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화판에 겨드랑이에 끼고 일부러 휘파람을 불면서 활발하게 존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지는 창 쪽을 향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불에 주름이 하나도 접히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모습이었다. 혹시 잠이 들었나 싶어서 수우는 휘파람을 그쳤다. 수우는 화판을 똑바로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잡지 소설의 사파였다. 젊은 작가는 스스로의 문학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잡지에 소설을 쓰고 젊은 화가는 그 소설에 쓸 사파를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예술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수우가 승마클럽의 화려한 승마 복장과 모노클을 그리고 있으려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우는 얼른 일어나서 침대 쪽으로 갔다. 존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수를 거꾸로 세는 것이었다. 12. 조금 더 있다가 또 말했다. 11. 숫자는 점점 내려갔다. 19.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수를 세었다. 8. 그리고 7. 수우는 이상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대체 존지가 지금 세고 있는 게 뭘까? 창밖에 보이는 것은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집의 벽돌 담벼락뿐이었다. 그 벽에는 해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 중간까지 뻗어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잎새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바짝 마른 담쟁이 덩굴이 이제 거의 벌거숭이가 되어서 낡은 벽돌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너 지금 뭘 세는 거니? 수우가 존지에게 물었다. 6. 존지는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100개나 있어서 다 세려면 골머리가 아팠는데 하지만 이제는 훨씬 쉬워졌어.
하나 떨어지는구나. 이젠 5개만 남았다. 뭐가 5이란 말이야? 나한테도 좀 가르쳐주렴. 저 입말이야. 저 담쟁이 덩굴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드디어 나도 가는 거야. 3일 전부터 난 쭉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지?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마. 수은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존지를 나무랐다. 철진한 담쟁이 잎이 떨어지는 것하고 네 병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너 완전히 저 담쟁이를 보고 넋을 잃었구나. 아무튼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그러셨어. 네 병이 나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하나의 열 정도라는 거야.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야 보통이지 뭐. 전차를 타고 다니거나 공사하는 건물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그 정도 위험은 있는 거야. 자,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스프라도 조금 먹어봐. 그래야 나도 그림을 그릴 마음이 생길 것 아니야. 그림을 빨리 그려다주고 돈을 받아야 해. 그래야 아픈 너한테 포트와인을 사줄 수 있지. 나는 식욕이 왕성하니까 폭찹을 사 먹어야겠어. 이제 포도주 따위는 사올 필요 없어. 존지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네. 아니, 수프도 전혀 먹고 싶지 않아. 앞으로 겨우 4개. 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까지 다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존지. 수은은 침대에 몸을 굽히면서 말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응? 이 그림은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해. 그림이 아니면 커튼을 내리고 싶다만.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돼? 존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네 옆에 있고 싶단 말이야. 수은은 말했다. 그리고 제발 저 담쟁이 잎새 따위는 쳐다보지 마. 그림을 다 그리거든 내게 말해줘. 존지는 일단 눈을 감더니 말했다. 그 모습은 마치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했다. 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내가 그동안 매달려왔던 곳에서 손을 떼고 싶어.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떨어져 가고 싶어. 철진한 저 처량한 잎새처럼 말이야. 우선 좀 자는 게 좋겠어. 수은은 말했다. 난 배우맨 할아버지한테 늙은 광부 모델이 돼달라고 해야겠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는 꼼짝도 말고 있어야 해. 베어맨은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몸뚱이는 도깨비 같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티리 같은 머리에다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모세상 같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사실 예술의 낙오자였다. 지난 40년 동안 계속 붓을 쥐고 있었으나 아직도 예술의 여신의 치맛자락도 붙잡지 못한 처지였다. 늘 걸작을 그린다고 장담하면서도 정작 그 걸작을 그리는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상업용 도안이나 광고 그림밖에는 전혀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적인 모델을 둘 만한 여유가 없는 이 예술인 마을의 풋내기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하여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진을 자꾸 들이키면서 미래의 어느 땐가는 걸작을 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그림은 보잘것없고 몸집도 작았지만 그는 사기충만한 노인네였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며 비웃곤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3층에 있는 두 젊은 여성 예술가의 수호신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 수우는 아래층에 내려가 베오맨 노인을 찾았다. 할아버지! 노인은 어둑어둑한 지하실에서 노갓나무 열매 냄새를 풀풀 풍기며 뒹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텅 빈 캔버스가 이젤에 걸려 있었다. 그의 걸작을 그릴 붓이 닿기를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우는 베어맨 노인에게 존지 얘기를 들려줬다.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존지가 저러다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가벼운 담쟁이 잎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갈까봐 두렵다는 것이었다. 벌겋게 술에 취한 베어맨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늙은이는 존재의 어리석은 망상에 대해 고함을 질러가며 나무랐다. 멍청한 소리! 그는 고함을 질렀다.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 그 말이야? 세상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담? 생전에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야. 에휴. 그런데 나더러 다 망가진 늙은 광부 모델을 해달라고? 왜 하필이면 그런 모델이야? 난 딱 질색이야. 그런데 도대체 존지 양은 왜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야? 걔는 지금 몸도 너무 아프고 약해져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지고 자꾸 환상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어맨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가 싫으면 관두세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늙은 변덕쟁이라고요. 여자라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니까. 베어맨 노인은 더 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내가 언제 모델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 먼저 올라가.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난 반 시간 전부터 모델이 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어. 글쎄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존지 같은 순에 빠진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이 아니야. 나도 이제 곧 걸작을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린 모두 이 동네를 빠져나가자고. 아이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가 보니까 존지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수우는 커튼을 밑으로 내리고 베어맨 노인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두려운 심정으로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담쟁이 덩굴은 이제 정말 잎새가 몇 개 남지 않았다.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는 어느덧 눈보라까지 섞여 있었다. 베어맨 노인은 낡아 빠진 파란 셔츠를 입고 뒤집어 놓은 냄비 위에 걸터앉아 바위에 앉은 늙은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